야, 너가 그 유명한 요가 선생이지? 어디 한번 보자고. 문신투성이 조폭이 평화로운 요가 수업 중이던 강유진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겁에 질린 수강생들이 구석으로 몰려들고 잔잔한 명상 음악이 흐르던 요가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거 놓으시지. 그녀의 부드럽던 눈매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나동그라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화로운 요가 강사의 숨겨진 정체와 그녀를 향한 거대한 음모,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될 이 참교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강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한 숲요가원의 넓은 스튜디오에는 잔잔한 명상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정규 수업 시간 15명의 수강생들이 요가 매트 위에서 고요히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유진이 수강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요가원이냐? 스튜디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신을 한 조폭 3명이 들어섰어요. 맨 앞에 사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킬킬댔습니다. 우와, 여자들 물 좋은 것 봐. 몸매가 아주 끝내주는데. 수강생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남의 영업장에서 지금 무슨 짓들 하는 거예요? 닥쳐, 할망구야. 조직의 막내가 거칠게 소리쳤어요. 그는 유진을 향해 다가가며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여기 선생이야?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던데. 막내가 유진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어디 낯짝 한번 보자. 얼마나 잘났길래 남자들이 환장을 하는지 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부드럽던 눈매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손 당장 떼세요. 유진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막내는 오히려 더 거칠게 그녀의 머리를 당겼습니다. 뭐라고? 이 기집애가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유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 이어졌어요. 아! 막내의 비명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꺾어버린 것이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동시에 유진의 반대편 팔꿈치가 뒤따라오던 조직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헉! 2번째 조직원이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요가 블럭을 재빨리 집어던졌어요. 아! 블럭이 조직원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가 잠깐 흔들리는 사이 유진이 한 걸음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발차기 한 방으로 그의 무릎 관절을 탈골시켰습니다. 아! 3번째 조직원도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모든 일이 불과 10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스튜디오는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강생들이 입을 벌린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놀라셨죠? 유진이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수강생들에게 물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무술이라도 하셨어요? 젊은 여성 수강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전에 배운 호흡법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면 힘이 생기거든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 요가원 문을 열자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인터넷 확인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단골 수강생 박미숙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인터넷이요? 무슨 일인데요, 미숙 씨? 어머, 아직도 몰랐어요? 어제 그 조폭들 때려잡는 영상이요. 누가 CCTV를 찍어서 올렸나 봐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뭐야, 100만은 찍겠던데요. 유진이 급히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조폭 3명을 제압한 무서운 요가 강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요가원 CCTV가 찍은 어제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니, 정말 대박이에요. 무슨 액션 배우인 줄 알았다니까요. 댓글마다 선생님 팬 됐다고 난리예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진이 요가원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유진 씨 맞죠? 부동산입니다.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중개업소 직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요가원 건물이 팔렸어요. 며칠 전에 잔금까지 다 치렀다고 연락이 왔네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샀는데요? 저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블랙핏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요즘 이 동네에서 말 많은 곳인데.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블랙핏이는 최근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사채 조직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블랙핏이 보스 백상어가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유진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군. 이거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네. 백상어가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기이한 흥미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형님, 전염 때문에 우리 애들 둘이 병원 신세지고 하나는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당장 족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말했어요. 시끄러워.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냐? 백상어가 의자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본 제대로 된 먹잇감이야. 저렇게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 것들 발목 잡아서 무릎 꿇릴 때가 세상에서 제일 짜릿하거든. 그날 밤 유진은 요가원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군용 더플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군복과 훈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파병지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더플백을 다시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요가원 바로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소리? 선생님, 도대체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집중을 못하겠네. 수업 중이던 수강생들이 집중할 수 없어 하며 불평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저음과 함께 건물 전체가 진동했어요. 유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블랙핏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군.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유진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진이 참다 못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실례합니다. 아래층이 너무 시끄러워서 왔습니다. 유진이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문신투성이 사내가 나타났어요. 뭐야, 넌 또 남의 영업장에 왜 소리를 질러? 위층에서 요가원을 운영합니다. 음악 소리랑 건물이 울리는 것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비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시끄럽다고? 우리가 우리 가게에서 음악 듣는 것도 죄인가? 적당히 하셔야죠. 이건 영업방해 수준입니다. 아, 그거? 우린 합법적인 사업자야. 방해는 무슨? 사내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을 본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넓은 공간에 간이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아니야? 그 유명한 요가 선생님. 안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직의 간부로 보이는 사내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주 궁금해 하시던데 조폭도 때려잡는 대단한 분이라고. 유진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문가에 서 있던 조직원이 길을 막았어요. 왜 그냥 가려고? 이왕 온 김에 차나 한잔하고 가지 그래. 됐습니다. 용건만 말했으니 갑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야, 저 기집애 봐라.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네. 조직원이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의도된 괴롭힘이었구나. 유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아침 유진이 요가원 문을 열자 깜짝 놀랐어요. 요가원 입구와 간판에 붉은색 레커로 나가라는 글자가 크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해도 너무하네.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청소용품을 가져왔어요.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레커를 지웠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 좀 봐보세요. 단골 수강생 박미숙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아니, 지금 맘카페에 선생님이 수강생들 몸을 막 만졌다는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가 익명으로 글을 썼는데 사진까지 조작해서 올렸어요. 딱 봐도 합성이긴 한데 사람들이 벌써 난리가 났다고요. 유진이 급히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지역 맘카페에 수강생을 성추행하는 요가 강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작된 사진들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다 이거지.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수강생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 엄마라. 좀 그렇네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해합니다. 유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정말 속상해서 어떡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테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수강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요가원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유진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남은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선생님, 우린 다 알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는 사람 없어. 우린 끝까지 선생님 믿고 나올 거니까 기죽지 마.
나이든 할머니 수강생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백상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현 생각보다 독한데 저 정도로 흔들리지도 않고 백상어가 부하에게 말했어요. 형님,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숨통을 끊어버릴까요? 가만 있어봐. 그 요가원 옆에 떡볶이 파는 할망구 하나 있지? 강유진이 그 할망구랑 꽤 친해 보이던데. 백상어의 눈에 사악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쪽을 한번 쑤셔봐. 제일 약한 고리부터 치는 거야. 다음 날 오후 요가원 옆 떡볶이집에 조직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조직원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떡볶이 줄까? 몇 인분?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니요, 떡볶이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상가 새로 관리하게 된 사람들인데요. 조직원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하기 힘드시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갑자기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 싹 밀고 재개발 들어간대요. 소문 못 들으셨어요? 조직원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버티다 쫓겨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라니? 이 가게를? 네. 가게 넘기시라고요. 우리가 좋은 감 쳐드릴게. 자. 조직원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 정도면 섭섭지 않죠? 얼른 도장 찍으시죠. 봉투 안에는 고작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100만 원?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서 30년을 장사했는데.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적다고? 할머니, 지금 딴소리 하시네.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나? 조직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게 말할 때 상권 망치지 말고 조용히 넘기시라고. 싫어. 여긴 내 전부야. 당장 나가.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조직원이 벌떡 일어나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어요. 이 고집불통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끓고 있던 떡볶이 냄비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아! 할머니의 비명이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할머니의 팔에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할머니, 마침 지나가던 유진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어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유진이 소리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2도 화상입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피부 재생이 더딜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유진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량한 할머니까지 건드리다니. 그날 밤 유진이 백상어의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경비를 피해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유진이 사무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박살나며 열렸어요.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백상어와 부하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너 뭐야? 강유진입니다. 백상어 만나러 왔습니다.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소문으로만 듣던 그 요가 선생님이시네.
여긴 어쩐 일로? 백상어가 여유로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대답해. 할머니? 아, 그 떡볶이집 말하는 건가? 그거야 뭐.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고였어, 사고. 백상어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사고? 그 순간 유진이 벽에 진열된 최고급 양주 진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유리 진열장을 내려쳤어요. 가장 유리가 박살나며 비싼 양주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이 어디로 와서 행패야.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백상어가 손으로 막았어요. 유진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깊게 박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도 없이 백상어를 노려봤어요. 다시는 내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 유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당신 목뼈가 부러질 줄 알아. 그 말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백상어도 잠시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아, 재미있어. 이거 정말 물건이네. 아주 짜릿한데. 백상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너처럼 독한 년을 꺾어놔야 제맛이지. 내가 아주 기대하고 있을게. 유진이 돌아선 후 백상어가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최고 흥신소에 연락 넣어. 전연 과거 싹 다 뒤져. 네, 형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약점 될 만한 건 모조리 찾아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며칠 후 백상어 앞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강유진 36, 전 707 특임대대 중령. 백상어가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분쟁 지역 파병, 교전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의병 전역하고 요가 강사라. 크크크. 백상어가 보고서를 덮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겠는데. 트라우마라. 아주 좋은 약점을 잡았어.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요가원에 새로운 수강생이 등록했어요. 체격이 좋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등록되나요? 김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마음 좀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럼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배워보세요. 유진이 그에게 요가 매트를 건네줬어요. 오후 3시 정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연을 포함해 8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어요.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도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잔잔한 명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수강생들이 고요히 명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연도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 있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몰래 주머니 속 작은 장치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보세요. 유진이 시범을 보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연이 주머니 속 버튼을 눌렀어요. 잔잔하던 명상 음악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타타타타, 쾅, 쿵. 총성과 폭발음이 최대 볼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강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불이라도 났어요? 무서워. 중령님, 3시 방향, 적군입니다.
피하십시오. 스피커에서 군인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이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중령님, 위험합니다. 폭탄이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비명소리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아! 유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과호흡이 시작되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하! 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건물, 쓰러진 동료들, 피투성이가 된 부하들. 안 돼. 차하사, 차하사, 대답해. 유진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마치 다시 그 전장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공포에 질린 채 구석으로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한 수강생이 다가가려 했지만 유진이 손을 휘저었어요. 저리 가. 저기 오고 있어. 다들 엎드려. 그때였습니다. 요가원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권총을 든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다들 엎드리세요. 차민준 형사였습니다. 그는 총성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안에는 총격전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유진은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민준이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전투 사운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즉시 스피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유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하! 하! 민준이 유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증상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전투 트라우마 반응이다. 민준이 즉시 총을 집어넣고 유진에게 접근했어요. 저기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기 몰려와. 어서 피해. 민준이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사용했어요. 유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시선을 맞췄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긴 안전합니다.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총소리 안 들리잖아요. 적군 없어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저기 와. 전쟁 끝났어요.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서서히 유진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 요가원입니다. 당신의 요가원이에요. 민준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스튜디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이퍼. 유진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이퍼? 설마. 민준이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조금 더 어렸던 얼굴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강유진 중령님? 민준의 입이 벌어졌어요. 과거 자신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령님? 강유진 중령님 맞으십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아직 정신을 완전히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 없어요? 민준이 수강생들에게 물었어요. 네. 우린 괜찮은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러셔서 제가 구급차 불렀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민준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사이 김태연은 혼란을 틈타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어요. 어딜 가십니까? 잠깐 서보시죠. 아니요, 전 그냥 너무 놀라서 집에 가려고. 잠깐, 이 상황에 그냥 가시겠다고? 신분증 좀 봅시다.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태연을 바라봤어요. 김태연의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머니에 있던 거 모르다니요? 이게 왜 당신 주머니에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김태연 씨, 당신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틀 후 백상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놈 어떻게 됐어? 빠져나왔어? 백상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김태연이는 그냥 클럽에서 쓰던 음향 파일인데 실수로 잘못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고급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발작한 거랑 그 소리랑 무슨 상관이냐? 증거 있냐? 기계 오작동일 뿐이다.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겠어? 네. 증거 불충분으로 금방 풀려날 겁니다. 백상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민준이라는 형사놈. 아주 눈엣 가시야. 백상어가 중얼거렸어요. 그 자식 때문에 자꾸 일이 꼬이잖아. 걔도 손 좀 봐야겠어. 다음 날 지역 언론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차민준 형사 아시죠? 그 사람이 글쎄 요가 강사랑 내연 관계랍니다. 둘이 밤낮 없이 붙어 다니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자가 흥미롭게 받아 적었어요. 정말입니까? 혹시 사진 같은 증거라도 있나요? 당연하죠. 그 형사가 그 여자 업고 병원까지 들락거린 사진도 있습니다. 이틀 후 차민준이 상사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차 형사, 이리 좀 앉아봐. 강력계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팀장님? 자네 지금 블랙피쉬 사건 맡고 있지. 그거. 팀장이 신문을 내밀었어요. 형사와 요가 강사의 의욕스러운 관계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게 다 뭡니까? 민준이 당황하며 신문을 봤어요. 지금 감찰과에서 난리 났어. 당장 이 사건에서 손 떼. 팀장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저놈들 계략이라고요. 오해건 뭐건 시끄럽고 상부지시야. 일단 빠져.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상어의 계략이 또 한 번 성공한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폐업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아,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유진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PTSD 발작 이후 남은 수강생들마저 모두 떠나갔어요. 요가원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라. 유진이 서류에 적으려던 순간 요가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이제 여기 사람 없는데. 유진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접니다. 차민준 형사입니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문을 열자 사복을 입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왜 또 오셨어요? 그 수사에서 손 뗐다고 들었는데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민준이 텅 빈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폐업하시는 겁니까? 그럼 어떡해요? 보시다시피 다 끝났는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유진이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 말이 뭐가 남았는데요? 혹시 중령님께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접니다. 차민준. 예전 707에 있던 차하사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하사? 혹시 5.5 파병 때 그? 네, 맞습니다. 5.5 분쟁 지역에서 중령님과 마지막 작전을 같이 했던 차민준 하사입니다. 유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나 대신 총 맞고 다리를, 예, 그 일로 의병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민준이 다리를 살짝 절며 말했어요. 중령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민준이 유진 앞에 앉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령님의 일상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아닙니다. 중령님 탓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백상어 잡는 게 먼저입니다. 어떻게요? 당신 이제 수사 못한다면서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저와 비밀 공조 수사를 하시죠. 비밀 공조라니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진 경찰 정보와 중령님의 그 비상한 전략, 그걸 합치는 겁니다. 민준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놈들은 법을 비웃고 있어요. 법 안에서는 절대 못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으면 가능합니다. 유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준이 반문했어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좋아요. 합시다. 유진이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물론입니다. 중령님.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요가원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상황실이에요. 유진이 창고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방음도 완벽하고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장비 목록 주시면 제가 다 구해오겠습니다. 이틀 후 창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하죠. 유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707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먼저 블랙피쉬 조직도부터 정리해봐요. 유진이 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꼭대기에 백상어. 그 바로 밑에 독사라는 2인자가 있네요. 맞습니다. 독사가 조직의 모든 자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민준이 보충 설명했어요. 좋아요. 그럼 돈줄부터 따라가 보죠. 유진이 여러 화살표를 그었어요. 차 형사, 블랙피쉬주 수입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불법 사채업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위장용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죠.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사채만으로 유지한다? 어림도 없어요. 유진이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100%입니다. 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돌리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돈 쓰는 패턴을 보세요.
건물을 통째로 사고 최고급 로펌 변호사를 써요. 유진이 분석 결과를 보드에 적었습니다. 이런 현금 동원력은 사채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서만 나와요. 민준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검은 돈 세탁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2인자 독사를 통해서 하겠죠.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독사, 그놈부터 자세히 파봐야겠네요. 민준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어요. 제가 경찰 내부망으로 바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찾았습니다. 본명 김독수. 어떤 놈이에요? 45. 원래 증권사 출신이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민준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희귀병? 네. 국내에선 치료가 안 되고 해외에서만 수술이 가능한 병입니다. 유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잠시만요. 최소 10억입니다. 수술비만 10억 원이네요. 10억이라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김독수한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약점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 치료비 10억. 지금 당장 그 돈이 급한 놈이에요. 유진이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 보스인 백상어가 그 아들 치료비까지 손을 댔다면 어떨까요? 민준이 유진의 추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김독수 입장에선 백상어한테 일을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해요. 배신할 명분이 충분하죠. 유진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김독수한테 접촉할 방법을 찾읍시다. 다음 날 유진이 대포폰을 구매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폰이었어요. 자, 이제 김독수한테 전화를 걸어보죠. 유진이 번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간단해요.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해야죠. 유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독수 씨 맞으시죠?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십니까? 당신 아들 살리고 싶죠? 내가 그 치료비 대줄 수 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백상어가 당신 아들 목숨값까지 뺏어갔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그걸? 독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상어 비자금 장부. 그거 나한테 넘겨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 수술비 10억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이 해외로 뜰 수 있게 신분 세탁까지 완벽하게 해드리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들 살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딱 하루 드릴게요. 잘 생각해봐요. 유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밤 독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독사의 목소리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약속 정말 지키는 거죠?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아들부터 살려야죠.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자정 한적한 공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사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백상어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내역이랑 놈이 뇌물 먹인 정치인, 검찰 명단까지 전부 다요. 독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약속하죠. 유진이 USB를 받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드디어 반격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민주는 지하 창고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독사가 넘겨준 USB 파일들이 열려 있었어요. 세상에, 중령님, 이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사체 조직이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었네요. 유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명단 좀 보세요. 현직 국회의원 이름에 경찰청 고위 간부 이름까지 있어요.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군요.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만 한 달에 50억이에요. 유진이 숫자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검은 돈이 어떻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세탁 과정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뇌물로 준 금액까지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민준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며 놀랐습니다. 백상호, 정말 빈틈없는 놈이었네요. 하지만 이제 그 빈틈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유진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자료 어디에 넘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경찰 내부에도 놈들 끈앞풀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유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사와 국세청 양쪽에 동시에 터뜨려야 해요. 서로 견제할 수 있게요. 어떤 언론사가 좋겠습니까? 탐사보도로 유명한 KBC 뉴스팀이 있습니다. 거긴 외압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유진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국세청 범죄 수익 환수과에도 익명으로 보내야죠. 다음 날 새벽 4시 두 사람이 동시에 제보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네요. 민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곧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유진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 KBC 뉴스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봐, 이 제보 메일 진짜야? 누가 장난친 거 아니고? 탐사보도팀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팀장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여기 적힌 계좌번호 전부 실제입니다. 이거 초대형 특종이야. 당장 일부 올려. 제목은 블랙피쉬 게이트로 크게 달아. 편집장이 급히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신흥 사채 조직 블랙피쉬가 현직 국회의원과 경찰 간부들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했어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블랙피쉬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려 백상호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망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터져? 백상호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형님, 지금 어떡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돈 빼. 있는 계좌 없는 계좌 싹 다 정리해. 그리고 차 대기시켜. 빨리. 백상호가 급히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긴급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현재 모든 거래가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백상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동결? 이 계좌식들이 감히. 백상호가 은행 창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시각 검찰청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지금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특별수사본부 즉각 설치하고 블랙피쉬 관련자 전원 체포하세요. 당장. 오후 2시
경찰이 블랙피쉬 사무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부 꼼짝 마. 경찰이다. 손 머리 위로 올려.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백상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놓쳤습니다. 백상호가 도망갔습니다. 수사관이 빈 사무실을 보며 소리쳤어요. 그 시각 백상호는 측근 2명과 함께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밀항선 준비됐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부하가 휴대폰을 끊으며 말했어요. 좋아. 일단 필리핀으로 뜬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야. 백상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유진과 민준이 이미 도주로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백상호가 도망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공항은 이미 늦었을 텐데요. 유진이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어요. 공항은 너무 위험하죠. 분명 밀항일 겁니다. 인천항 쪽이 가장 유력해요. 저도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믿을 만한 팀으로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절대 놈들과 한패가 아닌 깨끗한 팀으로 부탁해요. 유진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저녁 7시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비부패 경찰 특공대가 곳곳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타겟 포착. 컨테이너 3번 구역으로 진입합니다. 특공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백상호 일행이 어둠 속에서 밀항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백상호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형님, 바로 앞입니다. 저 배입니다. 부하가 앞쪽을 가리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상호, 꼼짝 마. 거기서. 사방에서 강력한 조명이 비춰졌어요. 특공대원들이 사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기랄. 백상호가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백상호, 당신을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특공대장이 수갑을 채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너희들이 뭔데 날 잡아. 내가 누군지 알아. 백상호가 소리치며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고요한 숲요가원에 변화가 생겼어요.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다시 등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어요. 뉴스 보고 저희가 다 알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미숙 씨. 그럴 만도 했죠. 다 이해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저 다시 요가 배우고 싶어요. 받아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요가 수업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스튜디오 가득 들어왔어요.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유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고요히 호흡을 정리했어요. 마음속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 요가원을 찾아왔어요. 그는 감찰 조사에서 완전히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중령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민준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차 형사. 다 당신 덕분이에요. 유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긴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민준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네. 이젠 정말 끝났어요. 유진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고요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 트라우마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요가원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야 저도 그 이름의 뜻을 찾은 기분이네요. 유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유진과 민준이 시내 한 조용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 정말 살 것 같네요.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나 싶습니다. 민준이 파스타를 먹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험한 일을 겪어서 그런가 이 평범한 저녁이 꼭 꿈만 같아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용하고 평범하게 요가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험한 일은 그만두고 중령님한테 요가나 좀 배워볼까 합니다. 저 같은 뻣뻣한 몸도 받아주십니까? 민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대환영이죠.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삐. 갑자기 레스토랑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불이야, 불이야.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불이라도 난 건가? 민준이 급히 일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형사님, 빨리 나가야 해요. 유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우왕좌왕하며 출구로 몰렸습니다.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시야가 흐려졌어요. 유진 씨, 정신 차리고 제 손 꽉 잡아요. 이쪽입니다.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구 근처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으악, 도와줘. 저쪽에서 연기가 나와. 다들 피해.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해요. 불이라면서 연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유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혼란한 군중 사이에서 민준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 차민준 형사 맞지? 한 남자가 민준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지금 뭐하는? 민준이 돌아보는 순간 다른 남자가 전기봉을 그의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으악!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민준 씨, 차 형사님, 정신 차려요. 유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검은 옷 남자들이 민준을 끌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저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사람을 납치했어요. 하지만 스프링클러 물과 혼란 때문에 아무도 유진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안 돼. 민준 씨, 민준 씨. 유진이 출구로 뛰어나갔지만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왜? 유진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정작 화재는 없었어요. 단순한 오작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작동이라고요? 이렇게 물까지 터졌는데? 이건 분명. 유진이 의심스러워하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유진이냐? 목소리 들으니까 맞네. 차갑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누구야? 차 형사님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차민준? 그놈은 우리랑 같이 있지. 아주 편안하게.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급하긴. 지금 내 X 같은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부터 감상해 보시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곧바로 문자 메시지로 영상 링크가 왔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에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준의 몸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폭탄 조끼였어요. 가슴 부분에 액정 타이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민준 씨, 안 돼. 유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때? 작품 감상 잘했나?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건데?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백상어 형님의 마지막 남은 식구들이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랑 그 차민준이 우리 형님을 감옥에 쳐넣은 것도 모자라서 남은 우리까지 싹 다 잡아들이려고 개수작을 부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간단해. 우리 형님이 챙겨뒀던 해외 비자금. 그거 당장 가져와.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 돈, 지금 그 배신자 새끼, 김독수 그놈이 쥐고 있잖아. 김독수는 지금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 데리고 있어요. 나도 몰라. 그건 내 사정이고. 네가 알아서 빼내야지. 우리 알바야?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김독수 그놈이랑 형님 비자금 무기명 채권으로 바꿔서 가져와.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하? 그럼 그 잘난 차민준 형사는 이 폭탄 조끼랑 같이 터져서 날아가는 거지, 뭐. 남자가 잔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잔머리 굴려서 경찰에 꼰지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 순간 이 버튼 누를 거니까. 어디로 가면 돼? 장소 말해. 장소는 내일 아침에 다시 알려주지. 내게 남은 시간은 딱 24시간이다. 강유진. 전화가 끊어졌어요. 유진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하지? 독사는 증인 보호시설에 있어. 유진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곧 포기했어요. 폭탄 조끼가 진짜라면 민준이 위험했습니다. 경찰로는 안 돼. 너무 위험해. 유진이 차를 몰고 요가원으로 향했습니다. 요가원에 도착한 유진이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군용 더플백을 꺼냈습니다. 결국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유진이 더플백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비살상 무기들. 미안해요, 차 형사. 나 때문에. 당신 구하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유진이 평상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요가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전투복을 입자 유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평화로운 요가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대의 냉혹한 중령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 해. 유진이 장비를 하나씩 착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통신 장비를 귀에 끼우고 야간 투시경을 목에 걸었어요. 허리에는 비살상 무기들을 차례로 착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마스크를 얼굴에 씌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유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이퍼, 작전 다시 개시한다. 유진이 자신의 옛 호출 부호를 중얼거렸어요.
평화로운 요가 강사 강유진은 사라지고 전설의 특수부대원 바이퍼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때였어요. 다음 날 오전 유진이 잔당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요. 김독수, 그 사람 넘겨주겠어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그래야지. 역시 현명한 선택이야. 진작 그럴 것이지. 잔당 리더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함부로 날뛰면 안 되니까. 조건? 이 마당에 조건이 나와? 뭔데? 장소는 내가 정해요. 당신들 낯짝 남들한테 보일 필요 없잖아요. 인적 드문 곳으로.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 어디로 정할 건데?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서쪽 공단 지역, 버려진 폐공장 알죠? 거기서 오늘 저녁 6시에 봅시다. 알겠어. 그런데 만약 내년이 경찰이라도 끌고 오면 걱정 말아요. 나도 당신들한테 협조하는 순간 공범이야. 경찰 부를 배짱 없으니까. 유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크크.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네. 좋아. 그럼 6시에 보자고. 전화를 끄는 유진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찾았다. 민준 씨, 조금만 버텨요. 유진이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 민준에게 몰래 건넸던 만년필의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 있었거든요. 역시 폐공장 근처에 갇혀 있네. 유진이 지도를 확인하며 작전을 세웠어요. 오후 1시 유진이 믿을 만한 경찰 간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저 강유진입니다. 아주 급한 부탁이 있어서요. 강유진 씨?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심각한데. 지금 당장 김독수 씨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유진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어디로 이송하려는 겁니까? 미군 기지 내부에 있는 안전가옥으로요. 아니, 미군 기지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런 곳이 있긴 합니까? 네, 증인 보호 전용으로 만들어진 비밀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조치해놨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어요.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그냥 일반 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처럼 꾸며주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장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네. 김독수를 노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송 차량을 미행할 겁니다. 유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따돌리고 경로를 바꿔서 미군 기지로 들어가 주세요. 제발이요. 알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유진 씨 하나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3시 유진이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래 시간보다 3시간 일찍 온 것이었어요. 먼저 정찰부터 해야겠어. 유진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환풍구가 보였어요. 유진이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707 시절의 잠입 기술을 사용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환풍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이동한 유진이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총 4명이군. 유진이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했어요. 2명은 입구 근처에, 1명은 중앙 제어실에, 그리고 리더는 민준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기 묶여 있구나. 유진이 제어실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좋아. 일단 저놈들 눈부터 가려야지. 유진이 배전반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유진이 배전반 앞에 도착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유진이 전력 차단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쾅! 공장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에 빠졌어요. 뭐야? 왜 이래?
정전이야? 입구 근처에 있던 잔당이 소리쳤습니다. 아씨, 손전등 어디 있어? 빨리 찾아. 다른 잔당이 허둥지둥 찾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적외선 투시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진이 소리 없이 첫 번째 잔당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목 뒤쪽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첫 번째 잔당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야, 김형은 어디 갔어? 왜 대답이 없어? 두 번째 잔당이 손전등을 비추며 찾았어요. 유진이 그의 뒤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잔당도 조용히 쓰러졌어요. 이제 리더와 부하 한 명만 남았습니다. 야, 밖에 있는 놈들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갔어? 제어실에서 리더가 소리쳤어요. 형님, 이상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부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젠장, 뭔가 잘못됐어. 네가 당장 나가서 확인해. 네, 형님. 금방 보고 오겠습니다. 부하가 손전등을 들고 제어실을 나갔어요. 그 순간 유진이 반대편에서 소음탄을 던졌습니다. 쾅! 쾅! 큰 폭발음과 함께 강한 빛이 터졌어요. 으악!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 나갔던 부하가 소음탄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야? 리더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유진이 제어실 천장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너는 누구야? 리더가 총을 뽑아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가 리더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어요. 으악! 리더와 유진 사이에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네가 강유진이었구나. 리더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유진이 재빨리 피했어요. 유진이 리더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도 만만치 않았어요. 같이 죽자. 리더가 유진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유진이 팔꿈치로 리더의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리더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갑자기 민준 쪽으로 뛰어갔어요. 움직이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이놈 터뜨린다. 리더가 민준의 폭탄 조끼 타이머를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이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딱 10분 남았다. 10분 뒤에 같이 날아가는 거야. 리더가 민준을 방패 삼아 유진을 위협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유진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위험했어요. 그때 유진이 벽 쪽을 힐끗 봤습니다. 소화전이 보였어요. 알겠어요. 안 갈게요. 진정해요. 유진이 손을 들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로 소화전 밸브를 차버렸습니다. 쾅! 강력한 물줄기가 리더를 향해 쏟아졌어요. 으악! 이게 뭐야? 리더가 물에 맞아 뒤로 넘어졌습니다. 유진이 즉시 민준에게 달려갔어요. 민준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유진 씨, 어떻게? 헉! 폭탄이.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폭탄 조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젠장, 군용 폭탄이야. 빨간 선부터 잘라야 해. 유진이 작은 칼로 선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삐, 삐, 삐. 타이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 3분 남았어요. 빨간 선 다음은 파란 선. 제발. 유진이 조심스럽게 두 번째 선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경고음이 더 크게 울렸어요. 삐, 삐.
타이머가 1분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2차 트랩이 걸려 있었어. 유진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더 이상 해체는 무리야. 시간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떡해요? 일단 이 조끼부터 벗겨야 해요. 유진이 민준을 의자에서 풀어주며 조끼를 벗기려 했어요. 하지만 조끼가 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시간이 없어. 유진이 조끼째로 민준을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기절한 리더를 발로 차서 화학약품 탱크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쪽에서 얌전히 터져. 유진이 민준을 끌어안고 창문 쪽으로 뛰었어요. 타이머에 30초가 남았습니다. 창문을 깨야 해요. 꽉 잡아요. 유진이 의자를 집어들고 강화 유리를 내리쳤어요. 가장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뛰어요. 유진이 민준을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이 공장 밖 풀밭에 굴러떨어진 직후였습니다. 쾅!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어요. 화학약품 탱크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쿵! 쾅! 쾅! 폐공장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유진이 민준을 살펴봤습니다. 네, 살았네요. 우리가 살았어요. 민준이 가쁜 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폐공장 폭발 사건이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어젯밤 서부 공단 지역 폐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어요. 현장에서는 사고의 시신과 불법 무기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카메라가 폐허가 된 공장을 비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검거된 사체 조직 블랙피쉬의 잔당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민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폭발 직후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뭐라고? 차민준 형사가 실종됐다고? 강력계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부하 형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그 폐공장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높지. 당장 수사팀 꾸려. 뭐하고 있어? 하지만 수사는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어요. 그 시각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는 중요한 통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장성님,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국방부 정보과장이 전화로 보고했어요. 707 출신 예비역이 민간 작전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이거 잘못하면 스캔들 정도가 아니야. 장성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언론부터 막아. 새어나가면 끝장이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직 내부 다툼으로 포장해. 작은 문제로 싸우다가 자폭 테러를 했다고 발표해.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 보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 폭발은 블랙피쉬 잔당들 간의 내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새로운 내용을 전했어요. 조직 자금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자폭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민준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한적한 시골 병원 2층 병실에서 유진과 민준이 조용히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처가 잘 아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준의 상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오후 병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강유진 씨와 차민준 씨 되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시죠? 유진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국방부 소속입니다. 두 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제안 말씀이십니까?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두 분께 새로운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처리 또는 완전한 익명성 보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번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남자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 민간 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 기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입이라도 막겠다? 민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께 새로운 신분과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과거는 여기서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습니다. 유진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해, 유진? 민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좀 후련한 기분이야.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그 기억들에서 전부 벗어날 수 있다니. 나도 그래. 이렇게 다 잊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남자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새로운 신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같은 시각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에서 독사가 아들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다 나은 거야? 안 아파. 10살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싹 나았지. 독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랑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독사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강유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서울 구치소에서는 백상어가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나가, 다 나가, 저리 가라고. 백상어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유진이 온다. 전현이 날 죽이러 여기까지 쫓아왔어.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어요. 선생님, 2304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완전한 망상 상태군요. 이 상태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상호는 유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새로운 요가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어요. 평온한 숨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유진이 마을 주민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선생님, 듣자 하니 이 요가가 그렇게 몸에 좋다던데 참말이요? 70대 할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네, 어르신.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해져요. 유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스튜디오 앞마당에서는 민준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다리를 조금 절긴 했지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새 이름은 박민석이었어요. 오늘 수업 몇 명이나 왔어? 민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12명. 마을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네. 유진이 기쁘게 대답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행복해, 수진아? 민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일들은 다 꼭 꿈꾼 것 같아. 나도 그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민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쭉 이렇게 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린 이제 강유진도 차민준도 아니니까.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고마워, 민준. 아니, 민서.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수진아.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석양이 점점 바다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유진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정말로 평온한 숨을 쉬는 것 같아. 유진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